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차 필기 기출문제 2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특성요인 이론은 특성, 개인의 특성이죠.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인, 직업 환경에 대한 이해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특성, 개인의 특성과 요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이 둘을 매칭시킴으로써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특성 요인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칭을 위해서, 개인과 직업의 매칭을 위해서 무엇을 중시했나요? 심리 검사를 중시했죠. 심리 검사를 통한 진단.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흥미나 능력 등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죠. 네. 심리검사 또는 객관적 수단. 그래서 특징으로 객관적, 합리적,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성요인 이론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작업 활동으로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은, 근데 이것은 과제가 해당이 됩니다.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는 과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무라는 것은 맡겨진 일, 맡은 일을 의미하고, 직위는 포지션, 그래서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겠죠. 직군이라는 것은 직무의 종류가 비슷한 것들이 묶여있는 것이 직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과제, 가장 작은 단위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23번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냐? 먼저 여기 보기에 명칭들을 보면 무슨 지향적 관리 전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지향적이라는 것은 초점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초점적으로 하는, 무엇을 타겟으로 하는 관리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작업 환경을 변화시킨 거죠.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네.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은 다른 말로 요인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출처에 대해서 타겟으로 하는 관리 전략. 그래서 작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른 보기 간단히 살펴보면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은 말 그대로 반응에 대해서 초점적으로, 반응을 타겟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신체적 반응, 정서적 반응 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으로는 신체적 반응, 그러니까 긴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완훈련 이런 게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이 되겠고, 또 정서적으로도 정서적인 배출 이런 게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후지향적 관리 전략은, 증후라는 것은 증상이죠. 그래서 증상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학적으로, 의학적 보호,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상담 및 정신치료, 이런 것들이 증후지향적 관리 전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화규세 누구예요? 슈퍼.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탐화규세와 함께
하위 단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우리 집 옆집 슈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집 슈퍼집 아들 이름이 성환이에요. 그런데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성은 성장기, 성장기의 하위 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리고 탐색기의 하위 단계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확립기 하위 단계, 시행기, 안정기. 그래서 시행기는 탐색기와 확립기에 걸쳐서 존재한다까지 했었고, 그래서 성환이는 슈퍼일을 돕다 보니까 물건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탐정 능력이 발달을 했고, 물건을 자꾸 진열을 하다 보니까 네, 전시 쪽으로 흥미 능력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슈퍼와 함께 긴즈버그 같이 정리를 해보면, 긴즈버그는 슈퍼 이론 나오기에 앞서서 나왔던 이론이죠. 그래서 최초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초로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 선택을 설명한 이론이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에는 환자면했어요. 긴즈버그 최초라 가지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네, 이렇게 긴즈버그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단계로는 잠정기의 하위 단계가 흥능가전,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탐구툭, 그래서 흥능가전, 탐구툭, 잠정기의 하위 단계,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정교화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위 내용들까지 암기하고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내용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네, 아래 영상들 참조하셔서 반드시 학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일반 직업 적성 검사는 네, 형태 지각력, 공간 판단력, 언어 능력은 포함이 되는데 이제 상황 판단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GATB 일반 직업 적성 검사는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영역을 보면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사무 지각, 운동 반응,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지능 영역의 검사는 지필,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연필로 체크하는 검사가 되겠죠. 그리고 수행 검사에서는 손의 재치와 손가락 재치 영역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 검사는 기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수행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총 15개의 소검사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영역들을 암기를 해보면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공형사 운수가 좋다는 거예요.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 네. 그래서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각 영역이랑 15개의 소검사가 있어요. 15개의 소검사를 각 영역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 건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네, 아래에 참조 문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26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땡이죠. 네.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안 되죠. 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합쳐져야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기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두 번째,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은 영향력이 없다.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나요? 우리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만 떠올려 봐도 전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했어요. 네.
직업 선택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라는 거 네, 어렵지 않죠. 3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과 환경에 영향은 관련이 있죠. 4번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 27번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분석 방법. 1번 관찰법은 실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 있다. 땡이죠. 네, 무슨 궁예인가요? 업무를 직접 관찰하는데 어떻게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네, 그렇죠.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설문조사법은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죠. 시간이 오히려 절약할 수 있죠. 한 번에 대량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작업일지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게 틀린 내용이에요. 네.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일지법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8번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의 변화. 네, 스트레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흥분과 관련이 되죠. 흥분하고 화나고 분노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 이러한 흥분, 화, 분노는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흥분, 화, 분노는 교감신경계. 그래서 이러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혈압도 높아지죠.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네. 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것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가 아니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네,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이제 휴식, 이완과 관련이 되는 것이 부교감신경. 네, 4번 보시면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코티졸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9번 로의 직업분류 체계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의 세계를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 그래서 8가지 장 하면은 필드. 그래서 이제 이런 원뿔 모양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8가지 장은 이 장의 존재를 하고 수준은 수직 차원에서 6개의 수준으로 조직화했다. 이것이 2차원의 체계라는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 곱하기 6의 2차원 체계. 2번. 원주상의 순서대로 8가지 장은 8가지 장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8가지 장은 서비스, 사업상 접촉, 사업상 접촉은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조직, 기술, 오괴직, 과학직, 예술과 연예, 일반 문화직 이렇게 8가지입니다. 선택지를 통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장들은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지향적, 교육, 사회봉사, 임상심리, 의술이 포함이 됩니다. 6가지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교와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묘사하며 수준 1이 가장 낮고 수준 6이 가장 높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수준 1이 가장 높은 거예요. 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로의 직업분류 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선택지 내용들 가지고 우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기초 통계치 중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대요. 명명척도로는 파악할 수 없고 서열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의 차이를 보면 되겠네요. 명명척도라는 것은 어떻죠? 말 그대로 그냥 구분만 해주는 거예요. 명목적인 척도죠.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바나나. 이게 1번, 2번, 3번이 명명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구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척도라는 것은 순서대로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게 서열척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치가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중앙치는 어떻죠? 어떤 값이 중앙치인가요? 전체적으로 모든 값을, 모든 통계값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거죠.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가운데, 뭐 예를 들어 전체 값이 100개다 그러면 101개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101개로 하면 51번째. 51번째에 해당되는 값이 딱 중앙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 한가운데 값이 중앙치이기 때문에 이제 서열척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중앙치다. 31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당도,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내용 타당도죠. 네, 내용 타당도. 그리고 안면 타당도는 뭐예요?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일반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안면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는 내용 타당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계수 크기에 영향을 주죠. 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진 않은데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이 그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구수변요, 구수변요, 구성 타당도, 수변요죠. 수렴,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요인 분석 맞는 얘기. 4번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타당도, 왜냐하면 예언 타당도는 현재 측정하고 또 미래에 측정을 해야 되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32번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직업 적응 이론 하면 미네소타 시리즈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네, 미네소타 시리즈.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한 게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분류 체계를 토대로 또 검사지들을 개발을 한 거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 해서 MIQ, 만족 질문지, Satisfaction이죠. 그리고 직무기술 질문지, Job Description. 그래서 JDQ, MJDQ. 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4번. CMI는 진로 성숙도 검사. 네, 크라이티스, 크리츠 우리 공부했었죠. 네, CMI가 직업 적응 이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3번 진로 발달에서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맥락주의는 우리 공부하는데 지금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락주의로 들어가기 전에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대두된 이론이 20세기 초반이에요. 어떤 이론이었냐면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특성 요인 이론, 개인차 매칭. 네, 개인차 매칭에다가 초점을 두고 개인차를 강조해서 나온 이론이 특성 요인 이론. 그래서 개인과 직업을 짝짓는 것이 개인에게 맞는 직업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짝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특성 요인 이론이죠. 20세기 초에 나왔다면 여기에서 20세기 말로 갑니다. 20세기 말로 중반으로 가죠. 20세기 중반으로 가면 이제 50년대예요. 1950년대로 가면 이 특성 요인 이론에다가 발달적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진로 선택의 발달적 개념 뭐였죠? 진로 선택의 발달적 개념이 추가됐다. 긴즈버그였죠. 네, 진로 발달 이론. 그래서 긴즈버그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 나온 것이 이제 20세기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좀 더 복잡해지죠. 20세기 말로 갑니다. 20세기 말로 가면은 이 발달적 관점에 플러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게 돼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게 어떤 이론이 될까요? SCCT.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죠. SCCT. 20세기 말에 크롬볼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강조하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쵸? 네, 뒤에 나옵니다. 유한학과. 네, 그래서 크롬볼츠의 이론에 이어서 이제 최근, 이제 21세기 들어섰잖아요. 최근에 대두된 한 20-30년밖에 안 된 이론이 바로 이 맥락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주의라는 것은 이제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락주의는 구성주의가 토대로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성주의적 접근, 맥락주의라는 것은 20세기 초반 특성요인 이론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성요인 이론에서는 개인에게 딱 맞는 직업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20세기 초 특성요인 이론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맥락주의, 구성주의 토대로 한 맥락주의에서는 일단 전제 자체가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진로, 딱 하나의 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맥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시대 변화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20세기 말 이후로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좀 희미해지고, 또 직업의 이동이 굉장히 잦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특성요인 이론의 관점, 개인에게 딱 맞는 직업이 존재한다 라는 관점은 좀 뭔가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 시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맥락주의의 연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주의, 말 그대로 맥락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맥락주의이다. 그래서 진로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말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더 발전돼서 나온 것이 맥락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랑 맥락주의랑 둘 다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맥락주의에서는 조금 더 개인과 환경의 영향을
좀 그 상호작용을 더 밀접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이 그래도 분리된 상태에서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 진로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고, 맥락주의에서는 이제 개인과 환경이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맥락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토대로 했다고 했는데, 구성주의라는 것은 개인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구축한다. 그리고 진리나 실제는 지각의 문제이다. 즉, 개인이 실제로 지각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조직화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나의 지각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와 후속적인 경험, 그러니까 행동이랑 경험이 개인적인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맥락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맥락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주의에서 맥락적 관점의 대상으로는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행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맥락적 관점의 대상이죠.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환경과 개인은 하나의 단위로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랑 맥락주의의 차이라고 한다면, 맥락주의에서는 개인 환경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이제 분리돼서 생각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지만, 통합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리고 발달은 이질적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개인 환경 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발달이 각각 다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됩니다.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 행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념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과정, 개인의 사회문화적 세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고, 또 이러한 행동이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이 결정된다. 또 사회적 과정이다 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일상적 행위들이 모여서 이게 다 진로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라는 것은 실제 외현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도 되고, 또한 심리적 과정, 내적 과정도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적인 의미도 이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맥락주의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일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을 구성해 왔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제 의미를 스스로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맥락이죠. 이게 바로 이 맥락을 통해서 미래의 진로 방향을 구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을 해보시면 생애 스토리, 생애 주제,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맥락주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30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기존의 진로 이론이 주로 직업이랑 개인을 매칭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이었죠. 그런데 구성주의, 맥락주의 진로 이론에서 보면
이 직업을 통해서 개인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 관심을 두고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맥락주의다. 생애 스토리, 내러티브, 생애 주제, 네, 이런 키워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맥락주의 이론의 지향점이라고 하면 개인의 이러한 생애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 고유의 생애 주제를 찾는 것이 이러한 맥락주의 이론의 지향점, 맥락주의 상담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결국은 이 문제 내용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행위 1번.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아니죠. 개인과 환경 모두 강조한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과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맥락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다. 4번. 진로 연구와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진로 이론이, 직업 선택 이론이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네, 굳이 많은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4번. 다음은 홀랜드의 어떤 직업 환경에 관한 설명인가?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수, 목수, 중장비 운전공. 네, 주로 도구를 사용하고 실제 현장 근무를 하는 직업 유형들이죠. 체력, 활동 즐기고. 그러면은 어떤 거죠? 기계, 도구 조작, 현장 근무 이런 것들 현실형이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 두고 2번 실시. 동일한 검사, 동일한 피검자. 간격 2번 실시. 동동간두. 동동간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검사, 재검사, 동동간두. 그래서 정답 2번. 동형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가 아니라 같은 형태의 검사죠. 같은 형태로 개발된 두 개의 검사를 가지고 신뢰도 측정해서 비교하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검사 신뢰도라는 것은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쪼개서 그 두 개의 검사를 비교하는 게 반분검사 신뢰도.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네, 한 검사 내에서 문항들 간의 일치성, 일관성을 보는 것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는 이제 반분 검사 신뢰도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반분 검사 신뢰도도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네, 경력진단검사에 관한 설명. 경력진단검사, 우리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서는 경력진단, 경력개발, 진로발달, 이 세 가지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력진단검사, 경력개발검사, 진로발달검사 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경력결정검사는 진로결정검사라고도 하고 네, 50호가 개발을 했습니다. 의사결정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경력결정검사. 개인직업 상황검사, 자기직업 상황검사라고도 합니다. 홀랜드 개발했고 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직업 정체성, 직업정보 장애 등을 파악하고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환경, 개인적 장애. 경력태도 검사는 진로 신념 검사라고도 하고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생각나시죠? 네, 크롬볼츠가 개발한 것이 경력 태도 검사. 그래서 진로 신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진로 신념? 이제 방해 요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진로 신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아인식, 세계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한다. 이게 진로 신념 검사, 경력 태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신념 검사 같은 경우는 2022년 1차 시험에서도 그 보기 내용으로 제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롬볼츠가 개발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이 필요한 정보 환경 개인적 장애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개인 직업 상황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37번. 다음은 질적 측정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 위에 도표를 만든다. 그러니까 직업 특징을 도표로 만든다. 이거 뭐죠?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도 하죠. 네.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카드 분류 보시면 카드 분류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이죠? 네, 직업 카드 분류라고도 하고 카드 분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흥미를 사정할 때 직업 카드 분류 기법을 사용하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구분함으로써 직업 흥미를 사정한다. 넘어갈게요. 38번.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나왔습니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크롬볼츠 유한학과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과 사건 그리고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그래서 정답은 4번 유한학과.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 조건적 사건은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고 학습 경험이랑 과제 접근 기술은 심리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9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 일반 적응 증후군 이것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적응 증후군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로 진행이 되죠. 네. 그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 적응이라는 것은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적응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 적응 증후군 또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로 기억을 하시면 편하겠죠. 이 Y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스트레스 반응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고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있어 하면서 경고하는 단계. 그리고 최대한 높아지는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저항이 가장 강해지는 단계죠. 네. 세로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니까. 그리고 저항을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저항을 하다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력이 떨어지는 단계. 어떻게 돼요? 소진되겠죠.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 개발시키는 것 뭐죠? 다양한 직무 경험, 직무 순환을 통해서 잡 로테이션, 직무 순환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킨다. 이 문제는 이제 직무 순환에 대해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고 네, 남은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면서 공부도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